자, 교재 52페이지를 가시면 조금 전에 봤던 지문들을 박스로 정리해 놨어요. 박스를 가볍게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첫 번째 가운데부터 읽을 거예요. 자, 가격 변화율이 원인인 거니까 읽으실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한 경우를 뭐라고 읽고요? 단위 탄력적이고 걔를 그래프를 그리면 45도의 기울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가격 변화율보다 뭐가 크다? 큰 경우다.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고요? 탄력적이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격 변화율을 먼저 읽어요. 그게 원인이니까 가격 변화가 크다라고 읽지 말고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떤 경우? 작은 경우를 뭐라고 하고?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뭐해진다? 급해진다. 네 번째, 가격의 변해도 양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고 그래프 그리면 수직선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에 가격이 미세한 가격이 변해서 양의 변화가 무한대로 변하면 완전 탄력적.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습이다? 수평선 형태가 됩니다. 자, 괄호 4번 갑니다. 괄호 4번은 탄력성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고 돼 나오죠. 밑줄하고 자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쉽게 물어보는 건데 어떤 경우에 탄력적이고 어떤 경우에 비탄력적인 모습. 여기 보겠습니다. 뭐 이미 다 정리를 하고 왔어요. 다시 물어요. 자, 탄력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양변화가 많다. 그럼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대체제에 따르는 얘기입니다. 또 나오네. 대체제가 뭐예요? 바꿔서도 효용이 유사한 제와. 그러면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제가 적으면 뭐다? 비탄력적이다. 그 주변에 중개사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역 내에도. 이 학원 입장에서는 경쟁 학원이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대체제다. 다른 학원이 그죠? 아닌가요? 대체제. 그럼 다른 학원에서 인근의 학원이 한 달에 수강료를 5만 원씩 받는다고 합시다. 한 달에 얼마씩? 5만 원씩. 그럼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 들어 안 들어요? 신중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삐져가지고 다음 주 안 와. 예. 그러니까 반응한단 말입니다. 왜 반응한 거예요? 대체제가 있으니까. 그럼 주변에 경쟁, 자 대체제가 없는 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합리적 소비자 선택이다. 같은 효용이면 가격이 싼 대로. 그렇습니까? 아닌가? 맞잖아요. 그럼 같은 가격이면 효용이 높은 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뭐하다? 탄력적, 양변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대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부해 준 대로 개별성. 개별성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뭐란 말이에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부동산 수요가 탄력적이면 시험에 안 물어요. 자주 나옵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적으면 뭐하다? 비탄력적이다. 다만 그러면 물리적 대체는 안 되어도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고 들어봤지요.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적 대체제가 많아질수록 읽으세요. 탄력적. 그럼 용도가 제한이 되고 용도가 획일적이라고 하면 뭐다? 비탄력이다. 뭐 다른 표현도 가능한데 1주차에 토지 용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나지와 건부지를 기억을 하지요. 나지란 홀딱 벗은 땅, 건부지 건축물의 바닥 토지. 어느 토지가 용도가 다양합니까? 나지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적 대체제가 많아지면 뭐한다? 탄력적. 용도가 제한되면 비탄력. 자,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답이 칠판에 있어요. 주거용이 상공용보다 용도적 대체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제는 주택으로 뭐가 있어요? 대체제 빌라만 있나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이 용도적 대체제가 많아서 더 탄력적. 이렇게 물었던 거면 자주 묻습니다. 자, 그래프를 가지고 그러면 D1의 부동산이 D2보다 대체제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D1이 D2보다 대체제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탄력적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문으로 물었기도 하고
그래프로 묻기도 하는 것이다. 개념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마무리. 단기에는 양변화가 적어서 비탄력적 준비한 반응이 돼요. 장기에는 뭐다? 탄력적이다. 그럼 비탄력적이면 기울기는 뭐해지고 급해지고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완만해지다. 그 외워되는 거 아니다는 얘기니까 외워봤자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 공부할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암기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사고가 딱 고착오가 됩니다. 그럼 본인이 외웠던 걸 시험에 나오면 맞추는데 좀 바꿔내면 또 이게 뭐지 한단 말이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다라는 관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책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1번. 대체제가 적은 경우보다 대체제가 많은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커진다. 곧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읽어봅시다.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 되는 거니까 동일한 효용이면 가격이 어디로? 싼데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더라.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었고요. 부동산은 개별성 동그라미 치고 물리적으로 완전한 대체 관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랬죠. 다음 줄에 용도적 늘어날수록 탄력적이 되죠. 탄력성은 더 커진다. 2번.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더 커진다 표현이 되는 거고. 3번. 청년의 표현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고가성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럼 구입할 능력이 안 되면 가격이 하락해도 양 변화가 적다. 비탄력적. 내구성 의미는 뭐였어요? 사용 수명이 길다. 그럼 한 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쓰죠. 가격이 하락해도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지 못하다. 양변화 적죠. 비탄력적. 개별성은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양변화가 적어서 즉 단기에는 뭐하다? 비탄력. 끊고 충분히 준비한 반응할 수 있어야 장기는 뭐가 된다? 탄력적이다. 자, 그래서 따라서 단기 수요 곡선보다 장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더라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5번은 차후에 볼 내용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53페이지. 네모 3번 가면 뭐가 나왔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제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정의하러 갑니다. 앞에서 했던 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에요.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앞에 했던 것처럼 가격 변화율. 그럼 분자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공급량.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읽어주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만. 같은 방법이 별거 없다. 자, 산수 한번 하고 갑니다. 탄력성 값이 0.5,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은 몇 프로? 5% 증가한다, 감소한다. 정신의 줄을 잡아야 돼.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 10% 하락하면 5% 뭐 한다? 두 가지 의미 다 있어요.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그러니까 이런 게 실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역시 가격보다 양변화가 적죠. 그건 똑같아.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 그건 똑같은 겁니다. 한 번 더 가요. 자, 탄력성 값이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 몇 프로? 20% 뭐 한다? 증가한다. 그렇죠? 10% 하락하면 20% 뭐 한다? 두 가지 의미 다 있어요. 자, 가격보다 양변화가 많죠? 뭐다? 탄력.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방향의 차이다. 가격과 수요량은 원래 반비례죠. 그렇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비례. 그러면 탄력성 값에 지금 마이너스 값, 음값이 있어 없어요? 칠판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값이 있나 없나요? 무슨 얘기냐고 또? 이게 지금 마이너스 음값이 나오는 게 있어 없어요? 음이 없잖아요. 왜 음수를 안 붙이느냐 하면 가격과 수요량은 원래 반비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안 붙입니다. 쟤는 원래 비례니까 마이너스는 안 붙여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를 안 붙입니다. 얘는 원래 반비례, 얘는 뭐다? 원래는 비례라는 거니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되고 앞에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이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개념 정리를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미 만나고 왔습니다만, 자, 가격과 공급량. 최초 기준값에서의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이 1만큼만 증가. 1만큼 하락하면 또 1만큼 감소. 요거 연결하는 결을 뭐라고 했어요? 단위 탄력적. 똑같아요. 자, 1 상승할 때 2만큼 증가됐어요. 뭐라고 읽어요? 탄력적. 1 하락할 때 2만큼 감소. 뭐라고 한다? 탄력적. 그리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죠? 양변화가 많으면 뭐라고 하고? 탄력적. 그래 부르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 공급량은 0.5만큼 증가. 1 하락할 때 0.5만큼 감소. 양변화 적죠? 양변화 적은 경우를 뭐라고 하고? B.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앞 시간에서 이거 그래프 보고 온 적 있습니다. 2교시 때. 자, 그럼 다시 가격이 상승해도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수직이죠. 이 경우 뭐라 그래요? 완전 비탄력. 그럼 얘는 뭐예요? 완전. 그래 될 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다 해결을 내버리잖아요. 방향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양변화가 많은 건 탄력적,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다. 그렇죠? 이게 어디서 만나면 앞 시간에 공급도 장단기 했잖아요. 이렇게 해요. S1, S2 이렇게 만났죠. 언제 했냐고? 다시 P0 가격 수준에서 다시 확인해요. 그러니까 자, 기울기가 급하고 완만한 거 보입니다. 자, 그럼 S1은 여기서, S2는 여기서. S1의 양변화는 이때만큼, S2의 양변화는 이때만큼. 양변화 많은 걸 뭐라고 한다? 탄력자. 양변화가 적으면 이거 공부 왜 했어요? 이거 공부한 이유. 이거 하라고 하는구만.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비탄력. 장기에는 양변화가 많아서 탄력. 똑같다 그랬잖아요. 단기 곡선보다 장기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충분히 준비하면 반응할 수 있다. 그걸 정리하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확인해봐요. 읽는 방법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줄.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로 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스 안에 5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에. 수식 읽어요. 이제 수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나 분모부터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 유의할 건 괄호 2번에 계산 과정이 보니 지문 읽어볼게요. 가격이 200원에서 240원으로 20% 상승했을 때 끊고 그럼 공급량은 증가되죠. 100개에서 110으로 증가했으니까 자 분모 확인합니다. 박스 안에 분모 가격이 20% 뭐하자 상승하자. 분자 공급량이 10% 뭐했다? 증가. 방향 조심하라 그랬어요.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그럼 20% 하락하면 10% 뭐한다? 감소한다. 두 가지 의미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0.5. 그 경우가 양변화가 적죠. 뭐라고 읽어요? 비탄력. 넘기겠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네모 4번.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이 가볍게 개념만 정리하고 와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계속 제가 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네요. 또 위아래 쓴 이유는 원인이 어디로 간다? 분모. 이번에 뭐가 보여요? 소득.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옮겨가면 방법은 같은 거니까 소득 변화율입니다. 소득 변화율이고 분자는 뭐라고 하면 돼요? 수요량. 수요량의 변화율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산수 한번 해볼게요. 자,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5% 증가했다고 합시다.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늘어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여러분의 소득이 향상돼서 그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났으면 정상적이잖아요. 이런 재화를 우리 뭐다? 정상재, 우등재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늘어났잖아요. 뭐다? 정상재. 값을 쓰면 0.5인데 그럼 이게 0.5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크잖아요. 양수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 했구나? 증가했구나.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정상재라고 한다. 자, 협도 한 번 더 갑니다. 그럼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그로 인해 수요량이 5% 감소했대요. 그럼 이게 정상제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런 제어는 뭐라고 한다? 열등제다. 그럼 0.5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얘는 마이너스 0.5예요. 여기는 그게 음의값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조심해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 소득 탄력성 정리합니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뭡니까? 보고 읽어야 돼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 했구나? 증가했구나. 그런 재화를 뭐라고 쓰고 정상재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게 0보다 작다. 음의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 했구나. 그런 재화는 뭐라고 한다? 열등제. 그러니까 여기는 음값이 있어요. 앞에 두 개 했던 소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마이너스 값이 없다 그랬죠. 여기는 음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우리 공부할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그로 인해 수요량이 0.00001 증가했대. 뭐예요? 정상제 그래도 양수값이란 말입니다. 그럼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감소해버린 뭐다? 열등제. 그러다 그럼 뭐다? 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계산 문제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퍼드리고 간 거니까 그래서 수식을 항상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소득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양의 값을 갖지요. 그런 재화를 뭐라고 쓰고? 정상제. 그럼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감소할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재화를 열등제. 그러면 음값을 갖더라는 정도로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이 동그라미 치고 소득이 원인이니까 끊고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판단하는 건데 지문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세 번째 줄. 소득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로 측정할 수가 있더라. 박스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분모부터 소득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괄호 2번으로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을 먼저 봅시다. 소득이 2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뭐 할 때? 늘어났으면 끊고 재화의 수요량이 100개에서 110개로 뭐 했다? 증가 동그라미 치고 산수하려고 하지 말고요. 소득 늘어나서 수요량이 증가했지요. 지극히 정상적이다. 뭐다? 정상제 우등제다. 그럼 이제 산수 과정을 봅니다. 분모 소득이 20% 증가하자 분자 수요량이 10% 뭐 했나요? 증가했죠. 숫자부터 보기 전에 그 뭐라고요? 정상제. 그럼 양수값을 갖는다. 0.5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던 경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했다? 늘어났으니까 양의 값을 갖고 그 재화를 우리는 정상제라고 했습니다. 2번 갑니다. 소득이 200만 원에서 240으로 늘어날 때 끊고 근데 재화의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뭐했다? 감소 동그라미 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랬지요. 그런 재화를 열등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급제다. 박스 보겠습니다. 분모 소득이 20% 뭐하자? 증가하자. 분자 수요량이 10% 뭐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재화를 뭐라고 읽고? 열등제. 그럼 양수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0.5가 된 겁니다. 별표 딱 하세요. 거기는 마이너스 0.5에다가 음값이 있는 거니까 그게 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했다?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확인합니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한 것이다? 감소한 거니까 의미값을 갖고 이런 재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등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수식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내는 요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항상 원인이 어디로? 분모.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좀 앞으로 가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에 대한 읽으세요. 공급량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이 원인이죠. 소득 변화율에 대한 뭘 말한다?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읽는 요령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앞으로 많이 만난다. 그러니까 개념이 안 서 있는데 산수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으로 딱 정리가 되는 순간에 이제 계산 문제 연습부터 들어갈 거니까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 3월 달에 계산 문제 풀면 뭐 하냐고요. 또 안 하면 또 잊어먹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욕심을 과하게 내지 말고 공부가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계당이 밟아가는 거니까 그 중간에 성과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후고 따지는 게 아니고 시험장관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초기에 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성과 모의고사 문제 여기에 빠져 있으면 공부 방향이 다 틀어집니다. 중심을 놓친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좀 밟아가서 해주라는 당부드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2시간 오늘 또 2시간 하신 거예요. 그죠?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양을 조절하는 걸 자원배분, 가격에 따른 양 변화를 뭐라고 했다? 탄력성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정리한 거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 그 양 변화를 판정하는 게 탄력성까지 봤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요 공급 마무리하고 이 연결된 부분 하나 더 볼 겁니다. 넘기세요. 책 56페이지. 5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거기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3편이 시장론이라고 나와요. 부동산 시장인데 이미 공부 다 해버렸어요. 이게 공부했던 걸 이제 지문화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미 정의했다. 시장은 다 정의했잖아요. 그럼 독특한 건 부동산이 이동이 된다 안 된다. 부동성. 그러니까 일반 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고 해서 지역 시장이 됩니다. 혹은 국지적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있죠. 이게 일반 시장과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같은 지역 내 같은 유형의 부동산이라면 가격도 유사해질 수 있죠. 다시 같은 지역 내라면 그 지역 내 동유형 부동산이면 가격도 유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지역이 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 또한 달라지는 겁니다. 이동도 안 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이 읽으세요. 뭘 수반한다?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역 시장, 국지적 시장. 이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56페이지 그 위에는 여러분이 읽으면 되는 건데요. 그 네모 1번 위로 올라가세요. 네모 1번 위로 올라가면 하나, 둘, 세 줄 올라가시면 따라서란 말이 보입니까? 그 위에 한 칸 더 올라가세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고 그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뭘 고려한다? 동그라미 치고 지리적 공간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의 양, 질, 위치 등의 재는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격이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게 초창기의 그 초대학자의 정의인데 오래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포인트는 어디다? 그 지문에 지리적 구역이다. 그래서 지역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모 1번 갑니다.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시장의 형태는 들어봤네. 이상적인 모델을 뭐라고 하고요? 완전 경쟁 시장. 현실의 시장은 전부 다 완전하지 못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이라고 돼 있죠. 그것이 뭔지 묻지는 않습니다만 보조단 갑니다. 보조단 가셔서 기본 용어는 알아드릴 거니까 단일 기업, 생산자가 하나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장은 뭐라고 한다? 독점 시장이다. 두 번째, 소수의 기업입니다. 뭐 하나 이상, 혹은 두 개 이상의 소수의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는 건 뭐라고 한다? 과점. 우리 묶어서 독과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과점이고 독점적 경쟁은 차별화 동그라미 치고 차별화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대개다 3차 산업 서비스업 계통을 독점적 경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중개업도 독점적 경쟁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 정의는 묻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 본 것은 완전하지 못해서 어떤 시장이다? 불완전 시장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가 들어가는데 괄호 1번 타이틀은 완전 경쟁 시장 요건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괄호 2번 중간에 거기는 별표하세요. 부동산 시장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제 그 괄호 2번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칠판 보고요. 정리하고 갑니다. 앞에 들어봤던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시장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완전한 시장이다. 다시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언제나 균형이 달성되고 가격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어서 사회적 우생이 극대화되는 이상적 모델을 완전한 시장. 그럼 현실의 시장은 전부 다 완전하지 못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뭐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해서 불완전 시장이라고 합니다. 비교 정리를 합니다. 자, 완전한 시장에서는 첫 번째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될 거니까 다수라는 얘기는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다.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경쟁이 자유롭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다수가 뭐라고 무슨 말이라고요? 누구든지 들어가고 빠져나올 수 있다. 경쟁이 뭐하다? 자유롭다. 자, 그러면 공급자 한 명이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공급자 수가 감소했어요. 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 우리 공부한 대로 가격 어떻게 돼요? 상승해도 완전한 시장은 다시 가격 어디로 돌아간다? 균형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격을 누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완전 경쟁은 가격 순응의 상태다. 가격 수용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 표현을 가져와서 부동산 시장도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물어야 아니니까. 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OX. 그건 완전 시장 요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정의해야 돼? 소수라고 한다? 숫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유효 수요, 유효 공부한 적이 있죠. 구입할 능력이 있어야 공급할 능력이 있어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은 고가성이란 특성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이 시장 참여를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시장 참여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시장 참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자유롭지 못해서 뭐라고 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격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진자가 대개 공급자가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이 가격 밑으로 가격 팔지 맙시다. 가격을 뭐 한다고 합니까? 담합한다고 하잖아요. 그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다? 균형 가격이 뭐예요? 수요량 공급량이 동일할 때 가격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완전한 시장은 재화가 모두 동질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동질의 재화를 가정하는 게 어떤 시장인데? 완전한 시장인데. 그럼 부동산은 어때요? 라고 물어요. 동질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래? 같은 거 있다 없다? 뭐라고요? 세 글자로 개별성. 그래요.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할 수 있어 없어요? 공장에서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대체성이 있잖아요. 동일한 물건이 없다. 당사자의 거래 형태가 달라지면 가격 또한 달라진다. 들어봤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성립되지 않더라. 그걸 균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갑니다. 완전한 시장은 자원의 이동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재화를 이동해야 완전한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그럼 부동산도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물어요. 이동돼야 안 돼? 안 돼. 세 글자로 동성 공부한 거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특정 지역 가봤더니 아파트 수요가 많대요. 수요가 많은 거 뭐라고 읽었어요? 초과 수요. 특정 지역은 물량이 남아돈대요. 공급이 많은 건 뭐라고 해요? 초과 공급. 그럼 이 지역별로 이게 균형이다 아니다? 수급 불균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하는 방법 남아도는 물량을 부족한 지역으로 보내주면 되죠. 가능합니까? 안 돼. 토지주택은 이동할 수가 없다. 해결이 안 된다.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면 가격 또한 달라진다. 그렇게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라고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요령
지금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완전한 시장인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뭐라고 한다? 불완전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완전한 시장은 완전한 정보를 가정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접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모두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타인보다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모두 똑같은 정보 가지고 있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보 상태에서는 정상 이윤만 획득한다고 합니다. 또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네. 자, 다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종축의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이죠. 자, 가격 안에는 공급자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완전한 시장은 설령 초과 공급되어 다시 가격은 어디로? 균형으로. 초과 수요 발생에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한 뭐다? 이상적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공급자 이윤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정상이윤이란다. 용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는 안 물어. 자, 그러면 다시 부동산 시장도 그렇다? 아니니까 그럼 정보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P1 수준은 균형이 아니에요. P0가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P1은 균형이다 아니다. 초과 공급 아닙니까? 그럼 이 P1에 해당하는 공급자 이윤을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초과예요. 그러니까 정상 이상 이윤을 뭐라고 한다? 초과이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활용해서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다. 그걸 문제라고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이윤은 뭐라고 하고 정상 이윤. 그럼 균형 이상, 정상 이상 뭐라고 한다? 초과 이윤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럼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말을 보고 갑시다. 특정 지역이 개발된다라는 정보는 일반 대중 여러분이 빨리 알아요? 아니면 그 관련된 공무원이 빨리 알아요? 그거 너무 뻔한 얘기. 정보가 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다. 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택입니다. 이 아파트를 팔려는 소유자와 사려는 매수자 간에는 아파트에 관한 정보가 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에요?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 자, 사려는 분이 팔려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은 건축한 지가 20년이 되어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층간 소음도 좀 심하고요. 예, 보일러 세게 틀어놔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 돌아가요. 예, 이런 정보 알려주고 그거래요? 아니에요. 누가 정보를 많이 구했어요? 소유자가. 정보가 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다. 그럼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정상 이상의 그럼 그게 균형 가격이다 아니다?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단 말입니다. 차후에 또 만나게 돼. 그러니까 이 왼쪽의 내용들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 모의고사나 문제집에는 완전 경쟁을 또 시험을 내나 헛공부를 하는 거예요. 헛공부를.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어떤 시장인데 완전한데 부동산의 불완전한 특성 때문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그걸 문제라고 내잖아요. 완전하지 못해 뭐라고 한다. 불완전 경쟁이다. 마무리합니다. 이제 공부한 거.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균형이죠. 언제나 가격이 수요와 공급 조절이 가능하다. 효율적 자원 배분에는 사회적 우생이 극대화되는 게 완전한 시장. 부동산은 수요 공급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효율적 자원 배분에 뭐하더라? 실패한다. 결과 사회적 우생이 감소하고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를 제기하더라고 하는 그걸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괄호 1번 56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가세요. 완전히 없고 그거 하나 읽어봐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 숫자가 많다는 의미 아니라 그랬어요. 즉 소비자나 기업이 산업에 대해서 진입과 퇴출이 뭐하다 자유롭다는 의미가 된 겁니다. 따라서 완전 시장에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균형 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뭐라고 읽는다? 가격 수능, 가격 수용의 상태라 한단 말입니다. 부동산도 그렇다? 아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가요. 괄호 2번. 부동산이 가지는 고가성, 개별성, 종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불완전한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제 그것 나머지 것들이 이제 시험 지문이 됩니다. 1번. 부동산은 고가성 때문에 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자금 조달 능력이 시장 참여를 결정한다 그랬죠. 유효, 수요, 공급자로 한정이 되는 거니까 경쟁이 자유롭지 못해서 뭐라고 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 두 번째 갑니다. 완전한 시장은 동질적 재화를 가정한다 그랬는데 2번. 그럼 부동산은 개별성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대체 관계도 성립할 수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완전한 시장은 재화를 이동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만 3번. 부동성 동그라미 쳐서 자원을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은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 끊고 공급이 많은 데는 뭐라고 그래? 초과 공급.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이동이 안 되므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균형 가격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정보가 비대칭적이므로 정보를 많이 가진 주체는 그렇지 못한 주체보다 정상 이상이 무슨 이유? 동그라미 쳐서 초과액을 획득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험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고 넘기지 말고요. 보조단 가세요. 보조단에 사이드에 가시면 중간에 정상이윤이 보입니까?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고 정상이윤 끊고 그럼 균형 이상, 정상 이상 이윤을 뭐라고 한다? 초과인. 그게 뭐냐를 안 묻습니다. 용어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이윤을 정상이윤, 그 이상을 뭐라고 한다?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다. 넘기세요. 이제 그 마무리한 게 5번 지문. 자, 5번 지문 이제 마무리하고 합니다. 부동산은 수요 공급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효율적 자원 배분에 뭐 한다? 실패. 미리 써요. 줄여서 그걸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걔를 만나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면 누군가는 KP를 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우생이 뭐한다? 그 챙기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우생이 감소하므로 이러한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던 겁니다. 오늘 또 공부했던 논리는 다음 주에 또 접목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좀 잘 알고 가자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정규 수업은 그렇게 마감을 하고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가실 거예요. 46페이지. 46페이지를 가셔가지고요. 많이 안 괴롭힐게요. 근데 그거 안 해보시면 난감한 또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에다가 쓰겠습니다. 그 한 페이지에 몇 개 나와 있어요? 6개잖아요. 그러니까 자, 맨 위에서 조건을 쓰겠습니다. 자, 1번은 수요의 증가. 우측에는 수요의 감소. 내려와서 공급의 증가. 세 번째. 네 번째는 공급의 감소. 오 번 항목입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동일한 경우 이퀄. 6번 수요 감소했고요. 공급도 감소했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큰 경우. 네. 됐죠? 이거 놓고 이제 그려보시는 건데 또 이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러분 책에 인쇄가 돼 있는 것은 종축은 뭐예요? 가격. 횡축은 뭐다? 양. X가 아니고 우하향하는 건 뭐예요? 써야 돼요. 수요 공산 항상 D0. 우상향하는 건 공급. 이 표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 S가 뭐예요?
공급 곡선, D는 수요 곡선. 최초의 균형점을 먼저 표기하세요. 최초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 이 상태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되면 어디로 이동 그러면? 이게 우측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우측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증가. 그럼 D1을 딱 써야 됩니다. 그럼 D1과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직선으로 쫙 그어서 읽어봐요. 이제 가격은 상승하고 양 뭐했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조건 썼으니까 6가지 밑에 5번, 6번은 좀 힘드시더라도 요거 4가지 한번 그려보세요. 4가지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도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따로 봐드리고 오더라도 그 원리를 알고 가는 거니까 거기다 좀 그려볼 필요 있겠습니다.